안녕하세요. 사연방앗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5 박정순입니다. 다양한 사연을 늘 재미있게 보고 있는 60대 구독자예요. 일을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쉴 때마다 습관처럼 틀어놓고 듣는 채널에 제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집안 귀신이 사람 잡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생 안락하고 튼튼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온 식구 하나가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는 내내 복을 많이 받은 인생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순에 들어와서 호되게 겪은 저의 액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따뜻한 위로나 속 시원한 한마디를 부탁드려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려주세요. 저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 중매로 만나 결혼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8살 차이로 터울이 꽤 컸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열정과 에너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키는 좀 작았지만 다부지고 단단한 체격에 눈빛이 유독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마디만 나눠봐도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싶었죠. 야망이 컸고 자기가 말한 건 어떻게든 이뤄내고야 마는 고집이 있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난 젊을 때 무조건 돈 한번 크게 벌어야 돼. 이대로는 안 살아. 그때 저희 둘 다 그다지 넉넉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기에 그 말이 허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는 망설임 없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투자금 한 푼 없이 바로 원목 바닥 시공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몸 하나 믿고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더라. 근데 이거 잘만 하면 돈 된다. 그 무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때였고 원목 바닥 인테리어도 유행이던 시절이라 일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아 금방 업계에서 입소문이 났고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조수를 데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작업자 수를 늘려갔고 결국엔 자재를 직접 수입해서 납품까지 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코 뜰 새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간 젊음이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일손이 부족해져 저도 남편 회사에 나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잠깐 격리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금방 회사 살림을 도울 수 있었죠. 참 거칠게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업자들과 싸우고 거래처와도 싸우고 고객과도 싸우고 때로는 남편과도 부딪히며 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젊어서나 버틸 수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남편과 많이 투닥거리긴 했지만 야무지게 사업을 이끌어가는 남편에게 의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동안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아들도 하나 낳아 길렀습니다. 외동아들이었지만 금이야 오기야 곱게만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엄격한 사람이었기에 아들 교육은 철저하게 했죠. 옛말에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운 좋게도 남편 복도 자식 복도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큰 말썽 없이 바르게 자라 어느덧 믿음직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칠순을 앞두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평생 전쟁처럼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참 야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날 걸 알았는지 남겨질 가족을 위해 제 앞으로 현금, 주식, 부동산을 다 정리해 놓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경제적으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삶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있는 아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언제쯤 소식이 있으려나 기다리던 어느 날 아들은 야무진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 말년의 액땜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 시작될 줄은요. 아들은 30대 중반의 짝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거래처에서 알게 된 4살 연상의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 현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먼저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아직 만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독립적이고 야무진 사람 같더라고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만났니? 그동안 연애 이야긴 통 없더니.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요. 밥도 한번 먹고 술도 한번 마시다 보니 쑥스럽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여자와 약속을 잡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미니는 또박또박 말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고 싹싹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춘 아이였습니다. 저도 성격이 부드러운 편은 아니어서 그런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지켜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걸까요? 갑자기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지금 몇 주째인데? 이제 10주쯤 됐어요. 그래? 10주면 지금 많이 힘들겠네.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 현수야, 이제부터 내가 신경 많이 써야 해.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깥 양반 없이 오랫동안 조용하던 집안이 미니가 들어오고 손주까지 생기니 바글바글해진다는 표현이 딱이었죠. 원래도 결혼을 생각하던 두 사람은 임신 소식에 결혼을 서둘렀고 저 역시 굳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두 사람만 잘 맞는다면 임신 시기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미니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의지하던 아버지도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저는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새 식구가 된 며느리의 그늘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게 무슨 흠이겠습니까? 오히려 어른으로서 보듬어주고 기대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어봤기에 그 마음이 더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단둘이 적적했는데 며느리의 손주까지 생기니 식구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먼저 챙겼습니다. 미니가 원하는 걸로 혼수며 예물, 예단까지 다 맞춰줬고 신혼집 마련까지도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사코 100%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들 결혼인데 시댁에 손 벌리는 건 죄송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집을 제 명의로 먼저 사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 내외에 공동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 낡은 아파트 하나를 정리하고 송파구 외곽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당시 시세가 10억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돈을 보탤게요. 저는 자식들 마음이 편하다면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돈을 모아 1억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마음 불편해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민희야, 나는 너를 이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뭐 어때서? 여유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리고 너 지금 홀몸도 아니고 튼튼한 아이 낳아야지.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아서 현수하고 복되게 사는 게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답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모습이 참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에게 받기만 하지 않으려 하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하려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그게 가족으로서 나는 고마움이 아닌 남남 사이에서의 정중한 인사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해. 내가 되는 대로 도와줄게. 그렇게 아들 내외는 깔끔한 아파트에서 아기자기하게 신혼 살림을 꾸리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했던 결혼식도 다행히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네요. 가까운 어른이 없이 자라서 그랬던 걸까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던 엄마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희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보리굴비를 참 맛있게 하는 한정식 집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어머니, 저 평일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래?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임신 중엔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시켜 먹을게요. 요즘 웬만한 건 다 배달되잖아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는 정중한 말로 슬쩍 물러섰습니다. 임신을 한 채 회사를 다니는 것도 벅찰 텐데 사소한 것도 귀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도 딱 100일 출산 휴가만 받고 바로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단호하게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말이죠.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참 대견했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직장을 아이 키운다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출산 전까진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아이니 몸 관리도 스스로 잘하겠지 싶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제철 과일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포장해 보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몸 상태는 아들을 통해 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희는 요즘 어때? 입덧은 끝났고? 네, 다행히 입덧으로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입맛이 좀 없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고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네가 신경 많이 써줘라. 그리고 지난번 보내주신 갈비 정말 잘 먹었어요. 미니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너도 직장 다닌다고 집안일에 손 놓으면 안 된다? 걱정은 그만하세요. 저희들이 다 알아서 잘해요. 그것보다 엄마 좀 서운하시죠? 며느리를 보면 살가운 딸이 하나 생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낯을 가리는 사람일 줄은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서운하긴 내가 서운할 게 뭐 있어. 홀몸도 아닌데 알아서 다 하는 게 오히려 대견하지. 결혼 후 아내에게 푹 빠져 사는 아들도, 임신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며느리 때문에 눈치를 좀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다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었습니다. 전 너무 기쁜 마음에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며느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시커먼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혹시 불편할까봐 일부러 직접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만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고생 많았다. 건강하게 아이 낳은 거 정말 축하해. 아들은 별탈 없이 순산했고, 미니가 자궁이 약해서 출산 중에 조금 출혈이 있었던 것 말고는 몸 상태도 괜찮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직접 만난 건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조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지 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잡은 손을 조금 불편한 듯 슬그머니 빼냈습니다. 저도 놀라서 얼른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조리원 나오면 한약이라도 꾸준히 지어줘야겠다. 머릿속으로는 어떤 약을 지으면 좋을지 생각이 복잡하게 맴돌았습니다. 제가 챙겨간 과일을 꺼내 다듬으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머무는 조리원 방을 자세히 둘러보게 되었는데, 요즘 조리원은 정말 웬만한 호텔 못지않게 시설이 좋더군요. 시간 맞춰 나오는 식사도 깔끔했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영양소도 균형 있게 구성된 걸 보니 세상 참 좋아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시설이 너무 좋다. 방도 크고 깔끔하네. 모든 방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특실이에요. 다른 방은 여기만큼 안 넓어요. 특실? 너 3주 동안 머무는 거 아니었니?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 어머니가 모두 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무심한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조리원 비용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없었고, 출산 한 달 전부터는
며느리와 연락도 거의 닿지 않았는데 제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무심결에 그런 말을 했나 곰곰이 떠올려 봤지만 딱히 생각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자 며느리는 갑자기 가슴이 뭉친다고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슴을 감싸 안고 아픈 소리를 내는 며느리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조리원의 통증을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며느리가 조금 편안해진 모습을 확인한 후 조리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나눈 대화는 어딘가 찝찝했지만 그 후 조리원을 나올 때까지 비용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자연스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주와 함께 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그 전날부터 시장에 들러 몸에 좋은 전복과 미역을 샀습니다. 아침 일찍 전복 미역국을 끓여 포장한 후 야무지게 챙겨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아직 어수선했습니다. 평소엔 똑부러지던 며느리도 그날은 많이 지쳐 있더군요. 기운이 빠진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끓여간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품에 안고 있던 손녀를 보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들어간 이목구비가 현수가 아기였을 때를 꼭 닮아 마음이 묘하게 일렁이었습니다. 아기를 한번 안아보니 따뜻하고 묵직한 무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되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역국을 다 먹은 뒤 조금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와 손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땐 그저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며느리 쪽의 소식은 잠잠했습니다. 도통 교류가 없는 고부 사이에 이제 아이 육아 문제로 서로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이야기도 없으니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뭐 필요한 게 없나 싶어 전화를 걸어봐도 며느리는 예전처럼 저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기 전보다 오히려 더 저에게 선을 긋는 모습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출산 휴가를 마치고 곧 복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100일 잔치 없이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넘기기엔 아쉬웠습니다.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 오랜만에 집에서 갈비도 재우고 잡채도 무치며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 내외가 손주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는 손주만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따뜻하게 베풀었던 저의 인정에 대한 끔찍한 배신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거실에서 과일을 나눠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가방에서 어떤 서류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민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이를 펼쳐 내용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임신 출산 비용 청구서예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정리했던 내용인데 확인해 보시고 작성된 내용대로 지원해 주세요. 전에 필요한 건 뭐든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 도중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이랑 앞으로 아기 키울 때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뒀어요. 일단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의 비용이에요.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임신 출산 비용을 청구한다니? 그런 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정말 해괴망측한 말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조목조목 정리된 항목과 금액이었습니다. 청구서에는 당당하게 총 3억 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으로 망가진 신체에 대한 위로금, 임신 기간 중 고생한 수고비, 출산 중 감수한 위험에 대한 위험수당, 심지어 육아로 인해 회사 경쟁에서 밀려 손해본 연봉에 대한 보전액까지. 그 외에도 손녀딸 육아비, 베이비시터 고용비용, 돌 이후 어린이집 비용까지 항목별로 꼼꼼하게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말없이 지나갔던 조리원 비용과 출산 병원비도 모조리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부탁해서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고 한 사람처럼 적나라한 숫자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주거 비용은 어머니 덕분에 줄일 수 있었으니까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달라는 건 아니고 매달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가 5살이 될 때까지니까 매달 500만 원이면 됩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기뻐했던 그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 기쁨의 대가가 총 3억 원, 앞으로 5년 동안 월 500만 원이라는 청구서 한 장으로 돌아올 줄이야. 그리고 그 뒤엔 어떤 요구가 더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태연하게 말하던지. 도리어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수야, 너 이거 알고 있었니? 지금 민희가 하는 말 혹시 너도 동의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당황한 아들이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 다 애 낳고 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돈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건 그냥 용돈 수준이지. 무슨 3억이야. 매달 500만 원이라니. 우리가 우리 자식 키우는 건데 왜 엄마가 돈을 줘야 돼? 그러자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눈빛으로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야? 그리고 애 낳고 내가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야. 거기다 이번에 임신 안 했으면 연봉도 올랐을 테니까. 그것도 합산한 거고. 어머니 아시죠?
저 회사에서 유능하고 돈도 꽤나 잘 벌었던 거. 그리고 육아비 지원은 앞으로 물가 오를 것도 계산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선을 그어왔던 건가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이 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칼같이 나서지 못하니까. 모든 행동이 치밀한 계산 아래서 나온 것이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외로웠던 아이라 다가오는 게 어려운 걸 거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에게 돈을 줄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손주를 앞세워 거래를 하는 상대. 이용하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그 생각에 다다르자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사업을 하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사람에게는 한없이 베풀어도 되지만 나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과는 단호히 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 그 순간 며느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칼을 겨눈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손주를 담보로 빚쟁이처럼 돈을 요구하는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모두 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필요한 걸 말하라 해서 돕는 거랑 지금 너처럼 아이랑 육아를 담보로 남처럼 거래하는 게 같니? 너는 생각이 있는 애야? 어디서 키울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해. 야, 너 혹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임신하고 애 낳은 거니?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그저 닥치지 못해? 누구 앞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 너 그동안 어떻게 했어? 내가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을 때마다. 괜찮다. 다 알아서 하겠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임신비, 출산비, 육아비 내놓으라고? 이제 보니 너한텐 관심 끄고 돈만 주라는 소리였잖아.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끔찍하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 엄마, 일단 좀 진정하세요. 너도 조용히 해. 내 안 사람이 이런 작당을 하고 있었던걸? 눈치도 못 챈 내가 더 문제야. 긴 말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손주도 안 보면 그만이야. 난 아쉬울 거 없어. 제가 강하게 나서자 며느리는 오히려 환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아마 스스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고 여겼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 시어머니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네 신혼집도 빼라. 더 이상 거기서 살 곳 아니다. 그 집 아직 내 소유인 거 알고 있지? 원래는 너희에게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너희가 날 가족이 아닌 남처럼 대하는데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없던 일로 하겠다.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그제야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신혼집 준다던 건 너를 내 딸처럼 여긴 마음의 한 약속이야.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지.
너 같은 애를 잠시라도 딸처럼 생각하고 베풀었던 게 내 실수였다. 너희가 보탠 돈은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는 다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며느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물만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애 낳고 나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너무 걱정돼서 회사 복귀해도 제 자리가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불안해서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순간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차마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그 행동을 순간의 실수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100일 동안 그 청구서의 목록을 하나하나 계산해가며 치밀하게 작성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아이의 본성이었습니다. 애 낳은 값을 계산서로 내밀고 그걸 당당하게 요구한 그 뻔뻔한 태도는 절대 실수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끌려가듯이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고 난 후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정을 줬는데 했던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고 그만큼 분노도 컸습니다. 사람 잘못 들였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군요. 그동안 똑부러지게만 보였던 며느리 얼굴도 이제는 어딘가 음흉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며칠 후부터 저를 더욱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일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겨울에 태어난 지 100일 된 어린 아기를 안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제 새끼를 이용해서 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꼴이었으니까요. 그 장면에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매일 엄마 집 찾아가는 거 알고 있죠? 출산휴가 끝나서 회사 나가는데 퇴근하고 애 안고 매일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다. 근데 너는 그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니? 난 저 애가 그런 짓 하는 것도 끔찍해. 지금 나한테 빨리 용서하라고 시위하는 거야. 내가 용서 안 하면 어린 손주가 추위에 떨고 아플 거라고 협박하는 거잖아. 그게 더 기분 나쁘다. 문 열어줄 생각 절대 없으니까.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 엄마, 그 사람 진짜 많이 반성했어요.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대요. 나도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생기면 정말 가만 안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문 한 번만 열어줘요.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 들어줘요. 그날 아들의 말에 저는 말로 다 못할 실망을 느꼈습니다. 똘똘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이토록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이도 꽉 찬 게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끝까지 감싸고 돌기만 하다니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항상 다니던 동양화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눈까지 내려서 거리가 고요했습니다. 오후 4시 무렵
사람도 드문 시간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서 며느리가 얼굴이 빨갛게 얼어붙은 채 손주를 안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퇴근 시간도 아닌데 휴가까지 내고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지 못한 척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아팠대요. 아파서 그랬대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 약도 먹고 있어요. 괜찮아졌어요. 앞으로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남처럼 대하지 않고 친딸처럼 정말 항상 살갑게 곁에 있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바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아름다운 정신건강의학과 출산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때마침 며느리 품에 안긴 손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움직이며 찬 바람이 들어간 탓인지 아이는 꽤 추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참,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 모습을 보니 슬그머니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병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 기회를 한 번쯤은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집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며느리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줄 순 없었습니다. 너한테 기회를 딱 한 번만 더 줄 거야. 어쨌든 내 아들도 지금 너랑 갈라설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손녀딸도 있으니 미우나 고우나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나는 원래 신뢰 한 번 잃은 사람은 다시 안 받아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받아 적어. 그리고 지장도 찍어. 네가 쓰는 내용에 동의 못하면 나는 앞으로 너 안 보고 살 거야. 무조건 동의할게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가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내가 며느리를 다시 신뢰할 때까지 변경하지 않을 것. 앞으로 시댁에 금전적 요구를 할 경우 신혼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 아파트 매매 시 보탰던 8천만 원은 그동안의 거주 비용으로 간주하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음. 이 세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적고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며느리를 조건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앞으로 손주 육아비나 생활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정말 가족이라 느껴지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을 거다. 그 이후 며느리는 전과 달리 다정한 태도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식사에 초대하거나 작은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모든 행동은 눈에 빤히 보이는 수작 같았습니다. 억지 웃음, 정확한 간격을 둔 기계적인 안부 전화. 그게 뭐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래도 노력은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이 묻어나오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저도 예전만큼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진 않았지만 민희는 변함없이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겉으로만 보면 고부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꾸준히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상담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우울증은 안정적인 환경이 제일 중요하대요 라며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각서에 적은 약속대로 돈이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주 작은 불안감을 말투나 눈빛 사이로 흘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손주를 봐주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쑥쑥 자라는 손주를 보는 것이 제겐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조용히 바뀌듯 저희 집에도 순탄한 봄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우울증 상담을 받으러 간다며 손주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얌전히 있던 손주가 집안이 갑갑했는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에 태워 동네 산책을 나섰습니다. 손주에게 꽃도 보여주고 맑은 하늘도 보여주고 도로 위를 가득 채운 자동차도 보여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정신건강의학과. 미니가 예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여기예요. 라고 알려주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 여기가 바로 미니가 치료받는 병원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그 병원에 다닌 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곧 상담이 끝날 시간쯤 되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상담 중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근처 카페에 잠시 들어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멀리서 며느리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택시는 병원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온 택시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린 후 마치 누가 쫓아오는 듯 바쁘게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페에서 나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로 다가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민희 씨가 오늘 상담받기로 했는데 지금 상담 중인가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족이에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아기가 김민희 씨 딸이에요. 지금 급하게 만나야 해서요. 그러자 간호사는 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시스템을 검색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김민희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이 없으신데요. 혹시 병원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분명 이 병원이라고 했는데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산후우울증. 그건 그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병원에 다닌다고 했던 말,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 의사에게 들은 말이라며 이랬다 저랬다 늘어놓았던 그 모든 말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섬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더는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순이, 너 오늘 퇴근하고 나 좀 보자.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봐.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미니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다닌 적 없댄다.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야. 뭐라고요? 설마. 다 확인했다. 혹시 너한텐 진명이나 그런 얘기 꺼낸 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뭔가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색 없이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하고 말한 뒤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내민 진단서와 각서를 챙겨 아들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퇴근한 아들과 만나 조용한 곳에 앉아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니가 나한테 줬던 진단서야. 오늘 이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다. 이 병원에서 미니가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 우울증 진단도 없고 상담한 적도 없고 아무래도 우릴 속이려고 어디서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 충격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단호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각서는 내가 미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받은 거야. 난 이제 그 마지막 기회가 끝났다고 봐. 어떻게? 자기 잘못을 용서받겠다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없는 병을 만들어내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더 이상 이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 못해. 너네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제 뺄 거다. 너도 결정해. 제 말투는 단호했고 아들도 한번 결심하면 물러서지 않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미니가 엄마한테 했던 얘기 저한테도 했었어요. 출산으로 희생한 게 많은데 얻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땐 대화로 잘 풀었지만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돈을 마련해 줄 수 없으면 아파트 소유권이라도 넘기라고 했어요. 엄마 설득해서 명예 돌리라고요. 그래야 불안 증상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도 아이 엄마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더 이상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당장 갈라서. 아들과 이야기를 정리하자 저도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불편함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함께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선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함께 들어서자 민희는 눈치챘는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오셨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와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 다녀왔다. 그리고 너 여기서 치료받은 적 없다는 거 다 확인받고 왔어. 산후우울증?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아니에요. 저 정말 아파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이 각서 쓰면서 약속했잖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그 비위를 얼마나 맞춰드렸는데. 저도 하기 싫었어요.
아이 양육비도 안 주시고, 아파트 명의도 안 주시고, 이 집에 들어와서 제가 얻은 게 뭐예요? 현수 씨 안 만났으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이럴 거면 다른 남자랑 결혼했지. 왜 저랑 했겠어요? 너 지금 시댁 돈 받아 먹으려고 현수랑 결혼했다는 거야? 처음 약속이라도 지키셨으면, 아파트 명의라도 빨리 주셨으면, 제가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런 생쇼까지는 안 하죠.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아들도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하지 못해?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 본능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당신 같은 여자랑은 이제 끝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외면했고 아들도 아내의 짐을 거칠게 싸더니 민희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을 나가면서 저와 아들에게 쌍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그런 본색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었는지 며느리의 연기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엔 며느리가 이혼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변호사를 통해 맞소송을 내며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오래가지 않아 집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걸어오더군요. 계속 연락하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제발 끊지 마세요.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부탁할 처지야? 어머니, 저 소송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돈 한 푼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양육권도 포기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제 돈 돌려주세요.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번에 무시하면 정말 사람 하나 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분노도 어느 순간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아온 미움, 이제는 그만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계산하던 그 끔찍한 성정이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업이 도리어 저에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민희는 이미 자식과 남편을 잃은 것으로도 충분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는 며느리가 신혼집에 보탰던 돈의 일부인 4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들은 손주의 단독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말년의 대단한 액땜이었죠. 젊은 날 고생은 좀 했어도 말년에 순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더군요. 처음에 아파트 소유권을 덜컥 넘기지 않은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그 집이 제 소유가 아니었다면 그 돈벌레 같은 아이가 저를 어디까지 몰아붙였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던 황혼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손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 아들에게 제가 직접 보겠다고 말했죠. 요즘은 매일 자라나는 손주를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낙입니다. 막 돌을 지난 손주는 얼마 전 통통한 두 다리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세상 환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재롱에 이 할미는 살살 녹고 맙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까지 하는 걸 보려면 이제는 제 건강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젊어진 기분도 들어 마음이 묘하게 들뜨기도 합니다. 아들은 이번 일을 겪으며 크게 상처도 받았지만 하나뿐인 딸을 위해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정과 일에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죠. 법정 스님 말씀 중에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고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주는 건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저는 진실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섣불리 마음을 줬고 그로 인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인생의 배움은 끝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관계일수록 신중히 인연을 맺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진 않지요. 혹시 지금 너무 빠르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아픔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그 이후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사연을 들으시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